네, 청기누설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룰 이슈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네, 3주년. 5월 10일 날 4년 차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오늘 그걸 짚어볼 텐데 주제가 뭐냐? 되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 비밀요, 시크릿 비밀? 딱 이렇게 뭔가 있어. 비밀이라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딱 이렇게 그거를 형이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 알겠습니다. 비밀이니까 듣고는 싶어요. 비밀은 정말 궁금하잖아요. 일단 딱 뭔가 좀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아마 호기심, 어그로. 이게 조회수가 좀 줄었어요. 예전 총선할 때 비해서. 요번 비밀이니까 꼭 봐주세요. 이번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냐?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요새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네. 알았어. 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비밀인데 비밀을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해 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예. 뜸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뜸 좀 들여보죠. 예. 그렇지. 네. 방송 분량도 뽑아야 되고. 분량은 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기초 통계부터 한번 보고 네네.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 게 있어.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1분기, 그러니까 딱 지금이지. 그렇죠. 지금이죠. 1분기 그 역대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이건 이미 보도가 됐어. 예. 문재인 대통령 60, 와. 박근혜 40, 이명박 43, 노무현 27, 김대중 27. 자, 문재인 대통령 진짜 높기는 정말 높네요. 그렇지. 근데 높긴 지금 높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평면 비교만 가지고는 분석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추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럼 60이라고 하는 그 평균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60 까지 뭔가 왔는데. 비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 비교점이 뭐냐면 대선 때의 득표율이야. 대선 그러니까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을 그냥 고정 지지층이라고 일단 상정을 해놓자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3년 딱 넘어간 직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 요걸 보면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1.1%였어요. 예. 41.1%였는데 딱 3년 지나고 나서 60이 나왔어요. 20%더 늘었네. 그러니까 그 증가율로 따지면 50% 증가율을 기록을 했어. 우와. 근데 이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경우가 없어. 자, 보자고.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이 각각 40.3, 48.9%였어. 김대중 때는 이인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네. 나눠졌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48.9%였는데 3년 지나고 나서 27%. 김대중 대통령이 40.3%였는데 3년 지나고 나서 27%. 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보태면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났다 이거야. 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어땠느냐? 이명박 48.7%였거든. 많이 받았네. 48.7%였는데 예. 어떻게 됐냐? 지금 3년 돼가지고 43이 나왔다. 조금 줄었네요. 조금 그래도. 줄었고 박근혜 51.6%였는데 40 나왔어. 또 줄었네요. 10%포인트 줄었어. 오. 자, 이걸 놓고 보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자기가 득표했던 거에 비해서 반으로 줄든지 약간 줄든지 하여튼 했다. 그러니까 소폭이든 반토막이든 손해봤다. 항상 손해 봤다. 빠졌다. 집권 4년차 정도 오면. 그렇지.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어이씨. 신장률 50%. 절반이 올랐다. 안철수가 가다 아니에요. 여기서 안철수가 왜 나와? 그 20% 안철수 아닌가? 그래서 그 단순한 생각. 예. 어쨌든 말 대꾸 안 한다. 말 대꾸 안 합니다. 말 대꾸 안 하고 알 그냥 필요 넘어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 올랐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을 여는 열쇠의 첫 단계다. 아직 알 듯 말 듯 합니다. 그렇지. 정말.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의 분석은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아니 하도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총선 청기누설 2탄에서 문과 황의 결정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고 황교안 대표는 배짱이다. 배짱. 하면서 예. 코로나19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 이미 분석이 됐으니까 네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론의 분석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반만 맞은 거예요. 저도 그것만 들어서 반쪽짜리인 거지. 그럼 내가 반문을 하나 던져볼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어떤 증감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선 득표율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은 안 빠지고 있었거든. 40% 정도? 그렇지. 예, 예. 근데 내 기억에 맞다면 한국 갤럽 조사가 1%포인트처럼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30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딱 한 그렇게 번인데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득표율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 네. 그치? 밑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 네. 여기서 이제 첫째 이거 체크 하나. 조국 사태 때도 고정 지지층은 견고했다. 고정 1번. 팬들이 있다. 고정 지지층이 있다. 그다음에 네. 2번 문제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게 아마 10월 14일인가 그래. 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 지지율이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르기 시작을 해. 네. 그러면서 60%를 상회한 것은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요인이 있었지만 그 전 단계에서도 코로나 사태라는 건 사실 2월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2월부터죠.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50% 돌파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야. 반등 요인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아, 그래요. 조국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분석이다. 너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아니네요. 본다면 코로나 19하고 정반대된 악재가 있으면 그럼 완전히 또 그러면 반토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국 사태. 정말 그 비밀이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뭐냐 이거야. 그게 궁금하네. 비밀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아까 와, 이거 자, 뭐인 것 같아? 한번 내가 그럼 여기서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데. 아니 뭐 예. 그게 지지도가 좀 그렇다.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하는 거야? 코로나는 다음에 문제고 일단은 자 여기서 우리가 네.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국정 수행 지지도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뜻이야? 지지한다. 뭐 좋아하기도 하고 가는 것을 밀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 그러면 각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야? 국정 수행 지지도는? 평가는 아닙니다. 성적표야? 아닙니다. 성적표는 아니고 네. 그 중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바로 않을까요? 그거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국정 수행의 결과는 객관적인 거잖아. 그렇죠. 있는 거잖아, 네. 그냥. 그러면 그게 어떤 그거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면 그건 객관적인 거야. 사람마다 다를 이유가 없는 거지. 지표는 나오는 거니까요. 답은 하나면 되는 거잖아.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누구는 잘했다, 그러니까 지지한다 그러고 누구는 약간 긍정평가인데 누구는 부정평가를 해. 네. 재미있는 게 이거죠. 코로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국정 수행을 부정평가한다는 대답이 그런 나와. 사람들도 지금도 30%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라는 거야. 개인의 주관적 평가. 바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 감정이 묻어 들어간다는 거지.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성과 감정의 교차 작용의 결과물, 혼합물이다. 정거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죠? 이성하고 나의 감정하고 교차 과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아니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잘했다 못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건 어떤 이성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네. 치자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 이뻐, 당신 미워, 그지? 나 당신 밀어줄게. 기본 이성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지. 이성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느낌을 담는 거지. 감정이나 느낌을 담아야 돼. 알파를 해야 그렇지. 되네요. 바로 그거지. 그게 지지로 표현. 그게 바로 어떤 지지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내가 당신이 잘 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게 지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잖아. 그러니까 맞네요. 이거는 이성과 감정의 혼합물이라고. 아하, 요거는 진짜 맞는 것 같다. 아, 맞아요. 그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국정 수행은 어떤 객관적인 건데 왜 그러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냐? 그거는 사람의 이념과 이익 때문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네. 그것도 맞아. 네. 왜 그러냐면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 달리 있는 볼 거니까요, 당연히. 그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어. 당연히 다를 수밖에 근데 없죠. 정치학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 아하.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계급 기관과는 다르게 이념이 어떤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어떤 감정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죠. 있지. 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라는 영역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렇죠. 지금 감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감정이군요. 바로 이거라는 이성이 아닌 거지. 감정. 그러니까 그냥 형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40%가 이성이라면 20%가 감정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 뭐 이렇게 40대 가보죠.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가보죠, 형님.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좀 너무 유치한 예지만 아주 그 소박한 예를 하나 들면 네. 역대 대통령 치고 네. 취임하자마자 그 조사되는 첫 번째 조사에서 8, 90%안 나오는 형님, 대통령이 없어. YS는 서태지였어요. 그러니까 90% 막 90% 나와, 80% 나오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그때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 그때는 평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인 것 때문에 이거는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의 기대감. 반영이다. 기대감은 감정이야, 이성이야. 이건 무조건 감정이죠. 아, 그러니까. 이성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그럼 감정 때문이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의 감정이 어떤데? 어떻죠?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이 얘기가- 감정. 근데 여기서 내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다른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렇죠. 그 무슨 OX 둘 중에 하나. OX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당 지지도 조사나 차기 뭐 그 대선 주자 아하, 지지도는 아하. 상대평가지. 누구냐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선택하는 어떤 그 후보를 선택하거나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데서는 얘도 좋지만 얘가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싫은데 이쪽이 더 싫어. 싫어서 더 여기를 싫어. 선택하는 거예요. 차악을 선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복합적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도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딱 설정해 놓고 아하.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는 절대평가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네. 이 대통령 여기서 뭐냐면 대통령을 향하는 아까 이성적인 부분을 빼고 감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을 향하는 감정은 다른 요인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통령이 1대1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감정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잖아. 맞습니다. 어떤 다른 제2, 제3의 인물 때문에 나의 감정이 이 사람을 향하는 나의 감정이 조정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죠. 오로지 그 상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렇죠. 감정이 조정이 되는 거로. 대통령을 보고 내 감정을 매기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냥 그거잖아요. 딴 게 필요 그거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사실은. 그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느냐의 부분인데. 뭘 잘했죠? 뭘 자 잘했죠? 여기서 일단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애정, 네. 그다음에 신뢰 내지 기대, 기대감, 뭐 정반대로 미움, 미움, 실망 뭐 이런 것도 불신. 있을 거예요. 불신. 저주. 그냥 싫어. 그러니까 증오.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국정 수행의 결과도 대통령과 내가 맺고 있는 정서적 유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율이 돼서 그렇죠. 긍정평가, 부정평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바로 열쇠가 네.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평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1인 간의 어떤 직접 관계 속에서 감정이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요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대통령으로 또 찾는다. 그건 예. 알겠는데 대통령이 뭐 다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어떤 국정의 결과, 국정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빼. 그거는 사실은 이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예.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요인이 뭘까? 그러면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따로 봅시다 갖고 친해요. 뭐 500 한 잔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친해요. 모르시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 얘기잖아. 적도 없죠. 대근 저는 봤죠. 난- 인터뷰도 했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나도 했어. 팔짱 끼고 나도 했거든. 전 되게 가깝게 있었어요. 꼭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의 전형이래. 잘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잘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모두 형님이야. 대통령한테 형님 갈 수는 없죠. 이런 분이 권력을 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권력 근처도 가지 마. 안 갑니다. 아무튼.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정 수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빼고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 그게 혹시나 비밀의 열쇠인가요, 형님? 바로 그거지. 소통의 방식. 엄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까 있잖아요. 정서적 유착 관계라고 예? 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서적 교류가 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형님 말씀처럼 비밀의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서적 교류 방식이다. 그렇지. 이 말이에요. 그거를
소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단어를 일단 바꿔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독특한 소통 방식이 역대 대통령과 다른 소통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있나? 문재인 허허허 문재인입니다. 이게 소통 방식이에요. 죄송해요. 형. 예. 뭐가 새로운 어떤 뭔가 소통 방식이 자 그러면 있나요? 아까 네. 들어가서 역대 대통령 한번 다시 봅시다. 소통 방식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DJ. 공통점이 내가 볼 때는 있어. DJ 뭘까? 노무현. DJ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하여튼 좀 이렇게 보수 같다는 느낌도 들고 좀 어른 같다는 느낌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은 좀 강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그 특징이 현상 특징이 다변이야. 다변? 다변. 뭐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말이 엄청 많았어. 다 말을 다변. 떴죠. 맞아요. 말 엄청 많아요. 말이 두 분 다. 엄청나게 많았어. 머리도 좋아가지고 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한 번 터지면 그냥 아유, 쫙 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러면 이명박근혜 두 뭔가 전직 대통령의 또 소통의 특징이 있어. 그건 뭘까?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음. 좀 째려본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소통의 공통점은 불통이야. 소통하지 않는다. 불통. 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통이야. 소통하지 그러면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은 다변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불통인데 요거를 조금만 하나 더 들어가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다변과 노무현 대통령의 다변은 또 약간 달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다변은 주로 어떤 형이냐면 이렇게 하면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훈화형. 아니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른 훈화형. 진짜 어른이고 정치 오래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게 맞는가 생각해봐라. 그렇죠. 이런 식이 많았어요. 그렇지. 교장 선생님의 훈화형이라고 하면 너무 심할. 아니, 아무튼 근데 훈화형. 뭐 약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훈화형.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다변은 훈화는 훈화형이 아닙니다. 아니야. 한마디로 정하면 도발형. 도발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본다면 이러면 뭐 제가 정치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바로 이런, 그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성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최초의 대통령이고 그렇죠. 기성질서와 기성문화와 기성사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도발형으로 나타나. 도발적이고 강한 언어가 많았고 대단히 도전적이고 예. 직선적이고 예. 도발적인.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지? 훈화형, 도발형. 동의? 동의합니다. 이거 그렇지. 저도 느꼈으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불통의 두 불통 대통령이 어떤 이 MB랑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의 어떤 불통은 어떤 형태야? 잘 보면 깔아보는 거야. 무슨 아니, 얘기냐면 눈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당신하고 말 섞을 이유도 없어. 왜? 그 지금 딱 기억이 나면 MB가 입만하면 그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맞아요. 내가 해서 하는데 내가 겪어봐 안 해본 게 없어. 다 했어요. 그지? 막 굉장히 어렵다. 막 이런 식을 갖고 있습니다. MB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런 거 많이 하죠. 내가 겪어봐서 알고 해봐서 하는데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내가 더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위에서 얘기해요. 내리 까는 거지. 까는 형식의 불통. 어디다 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이거잖아. 항상 그랬었어요. 한전 앞에서 너 지금 촛불 켤래 이거잖아. 간단히 얘기해. 근데 깔아보는 거예요. 경제도 했고 다 하긴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시장도 했고 하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리어카도 끌었대잖아. 리어카도 젊을 때. 끌었다잖아요. 하여간 그래. 근데 네. 박통의 어떤 불통 형태는 깔아보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만 기억나요. 쏘아보. 그래. 쏘아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일침을 가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그러니까 표현이 미화된 표현인데 배신의 정치 허락하지 쏘아보니까, 않겠습니다. 쏘아대면서 뭐냐면 쏘아보면서 말도 쏘는 그런 맞아요. 말. 조금 막 좀 온화하다는 느낌보다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응? 버려야 됩니다. 진짜를 걸러주세요. 그러면서. 진박을 골려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이걸 지금 나열을 한 게 뭐냐면 그래요. 예. 이것이 듣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야. 듣는 자 이런 형태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그러면 그 정서적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네.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느냐, 바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많이 다르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다변 형식도 아니고 DJ나 노무현 대통령 또 그리고 불통 형식도 아니다. MB나 박근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네.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접어야 돼. 왜 그러냐면 왜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말에 괜히 그 준 것 없이 믿고 받은 것 없이 이쁘다란 말 있지. 그지? 네. 여기서 비롯되는 게 뭐야? 내가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어. 안 믿는다. 근데 이쁜 사람한테는 아유 콩을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어. 믿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고정 지지층은 알겠어요. 팬들 빼고 고정 지지층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유착이 정서적 유착이 돼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필요 없다는 거네. 정서적 교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 유착 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정반대로 고정 지지층 아니라 고정 반대층은 고정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백날을 얘기해봐라.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안 믿어. 그럼 그러니까 형님 이 양 극단을 빼는 빼야 거지.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고정 지지층도 아니고 고정 반대층도 아니고 중도야 중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사실은 중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인데 그냥 일단 씁시다. 그냥 그렇다고 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야? 충성심이 없어. 애정도 없고. 그래서 쉽게 하면 일희일비해. 그렇죠. 뭐 어떤 여론의 풍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잘 보면 네. 국정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합니다. 사람들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스윙보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서적 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합시다. 네. 백지 상태야. 백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조국 사태가 끝나자마자 그때까지는 그래도 고정 지지층이 지지세였으니까 40% 정도. 근데 문제는 그 41.1%라는 대선 득표율보다 이제 상회를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그린다는 얘기는 네. 고정 지지층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긍정 평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동인이 뭐냐? 그러면 그때 국정 성과가 좋아서냐? 어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있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서 여기서 빛나는 성과가 나와서 긍정과 좀 지지한다. 크게 없어요. 없었어. 그러면 네. 뭐냐 이거지. 코로나 한참이고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 그러면 혹시나 그 20% 부분은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어떤 지금 말했던 정서적 교류 방식이 다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서적 교류 방식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호감이 있고 반감이 있어요. 네. 그지? 네.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저기 그 소통의 가장 기본 목표는 호감도는 키우고 반감도는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호감도는 오히려 줄이고 반감도는 올리는 어떤 역과정으로 계속 갔다라는 거지. 그것이 집권 4년차 1분기의 평균 지지율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 4명의 역대 대통령 모두 고정 지지층마저 다 빠져나갔죠. 예. 빠져나가버린 그러니까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호감도를 키우고 반감도는 내린다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역주행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현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반대로 갔다. 호감도는 더 올리고 유지하거나 올리고 반감도는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예. 여기서 그러면 이른바 문재인표 소통 방식의 특징을 이제 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뭐냐면 호감도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 정리를 잘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홍준표라는 사람이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줬어. 홍준표 의원이요? 이 사람이 그 MB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 아마 당대표 대권의 직후인가? 그때 그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라고 얘기를 해. 홍준표 대표 기억나? 쇼통령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아. 그러니까 또 MB는 맞아. 그러니까 맞장구 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자고. 고정 지지층이 아니라 고정 반대층은 그 쇼를 어떻게 보죠? 역겹겠지.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말 그대로 사기극으로 보겠지. 사기극 쇼.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쇼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부정적인 개념이야. 그렇죠. 대국민 사기극 내지 대국민 기만극.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런데 그건 고정 반대층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고정 지지층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좋죠. 우리 좋게 해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 가지 장면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가 뭐가 있어? 5.18 취임 직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잖아요. 다 껴안아 주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어떤 딸이 일기를 읽고 돌아서 걸어나갈 때 따라가 가지고 꼭 껴안아 주는. 저 울었어요. 안아주는. 네. 자, 이거를 고정 지층이 보면 어떤 그 정사가 불러 일으켜줄까? 울었어. 제가 고정 지지층 아닌데 저는.
이 정도로 자, 감동받지. 그렇지. 일단 여기서 고정 지지층만 얘기해.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 그 코로나 때로 가서 네. 코로나19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밥차를 끌고 질본을 질문 갔잖아요. 그지? 예. 밥차를 끌고 질본을 간 적이 있었어. 그걸 만약에 봤다면 어땠어? 홍준표는 쇼하고 앉아 있다겠을 거고 홍준표 측은 그렇지. 그렇지만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역시. 했겠죠. 자 그러면 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고정 지지층과 고정 반대층을 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층. 아 중간층. 이 사람들 어떻게 봤어? 아이 백지 상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봤어? 사람들 좀 좋게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쇼를. 점에서? 일단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고 하는 어떤 사안의 성격과 코로나19 사태에서 말 그대로 그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장소의 특성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공통점 하나를 뽑아낼 수 있어. 그게 뭘까? 정말 중요한 곳이고 힘든 곳이고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집회라면 쇼를 했다고 쳐. 예. 그 기념식장과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쇼를 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에 따른 거죠. 그렇죠. 5.18 그 장소에서 쇼 좀 해도 되고요. 그렇지. 예? 응. 마찬가지로 질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쇼 좀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더라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기 홍준표 집회는 위로 쇼를 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반감이 생길 이유가 없고 없죠. 격려 쇼를 해서 반감이 생길 이유가 없어. 없죠. 백지 상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다시 없죠. 말해서 그냥 그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맞습니다. 홍준표 표현을 하면 쇼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쇼다운 쇼를 한 거지. 원래 쇼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의 감정의 교류야. 그렇죠. 보여주기. 쇼의 목표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쇼의 목표야.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홍준표식 쇼가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쇼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을 했어. 오. 그잖아. 그런 다음에서 어떻게 돼? 호감도는 올라가. 이거는 반감이 생길 수 없는 쇼네요. 그렇지. 어쩌면 그 백지 중간적 사람들 봤을 때는 그렇지. 물론 어떤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 빼버려. 우리 양 극단을 빼버리고 중간 사람이 봤을 때 이 장소에서 뭐 저 정도 하니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말은 사실은 반쪽짜리인 게 예. 똑같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감동의 쇼가 될 수도 다르죠. 있고 기만적인 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번지수를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쇼를 잘하고 있다. 그렇지. 그런 점에서 호감도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반감을 내린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와, 쇼를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홍준표 이후로 처음 듣네요. 형님한테. 근데 그 쇼라는 게 나쁜 쇼가 아니네요. 뭐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했을 때 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아니 쇼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 선입견만 그 뒤집어 버리면 전복해 버리면 그거는 평가는 180도 정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감을 억누르는 반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억누르고 반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일 것 같아? 쇼는 호감도를 올렸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반감을 줄였던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방금 저기 그 괜히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들고 밉고 하는 경우의 스타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뻗대고 잘난 척하고 뻣뻣하고 경제가 어렵다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지금 그 성대모사는 왜 한 거야? 나는 전혀 모르겠어 지금 물어보는 건데 왜 한 거야? 저도 그거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게 성대모사가 너무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 싱크로율 감옥에 가고 싶다. 이거 미쳤 안 돼. 싱크로율이 낮아가지고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그렇죠. 아무튼 뻣뻣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 있고 조금 이렇게 건의적이고 막 그러면 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정반대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 옛말에 역시 이런 거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못 뺐죠. 그거야 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하하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대통령입니다. 하하하. 아니 어떻게 직역밖에 못하냐. 의역 좀 해봐라. 의역. 뭐 웃는 얼굴로도 맞잖아요. 여기서 쉽게 하면 이런 거지.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특정 어떤 그 대상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룹핑한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막 쏘아붙이고 뭐하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메시지 중에 어떤 그 그룹핑을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바로 그런 게 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대결 모드가 형성이 돼버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거기서 긴장 모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전에 유승민의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거 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 무섭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이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째치고 정이 정이 안 안 가는 가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거기서 어떤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는 건데 첫째 갈라치기를 안 해. 절대 갈라치기 안 한다. 그렇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따로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구형 표현이 별로 없어. 뭐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 부분에서 저건 아닌데 동의하기 힘든데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버려. 근데 재미난 게 종종 센 발언이 나오긴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가장 센 발언이 뭐였냐면 작년 여름에 한창 뭐했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뭐 쎄야 되는 거 절대로 지지 쎄야 않겠습니다부터 되는 거 해가지고.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잘 봐. 이게 아까 어느 자리에서 언제 어느 때 이른바 쇼를 하는 쇼를 거를 하는- 이야기한 거 똑같이 네. 센 발언이 있긴 했는데 그 네. 센 발언이 나온 걸 잘 봐봐. 국론 분열이 거의 없는 사안에 대해. 그래서 대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단호한 어조로 세게 발언을 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국론 부분이 어떤 분열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들 같은 그런 식으로 세게 얘기 안 해요. 어법을 행사를 하지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 대일 발언은 되게 세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보면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 항상 좌시하잖아요. 당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썼어. 그 표현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표예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이 거의 없어. 네, 맞아요. 이런 없어요. 식의 발언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부감, 반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괜히 이유 없이 뭔가가 싫고 뭔가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뭔가 거북살스럽고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반감이 커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반감이 적어서 바로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아니야. 그럼 또 뭐가 있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반감이 최소화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입견이 최소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네. 선입견이 최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대화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반감을 빼버리고 거품을 빼버리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가면 오케이. 바로 그거지. 아니면 X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오히려 국정 수행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와 이것이 최대로 끌어올려지는 거지. 그래서 국정 수행만 제대로 하면 네.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밥맛이어서다 그러니까 점수 안 줄래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평균 지지율이 올라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겠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측면. 쇼를 했다 조금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 수 있는 정서적 바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쇼 부분은 호감도 빼더라도 반감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 말이 그거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예. 바로 그거예요. 호감은 뭐 일단 그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반감을 줄여버리면 정말로 성과를 내면 나머지 그 거품을 다 안개를 빼버리고 이 성과가 났으니까 이러면 이 대통령 지지한다. 예, 그게 되는데 반감이 좀 있으면 국정 성과가 난다 하더라도 내 이성이 그렇게 작동하더라도 감정적 측면 때문에 이 사람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형님. 그렇지. 말씀은. 그렇지. 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키워드는 그 비밀은 뭐냐면 반감에 적게 된 거. 반감의 최소화. 반감. 그렇지. 근데 반감이 없긴 없어요. 많은 그게 어떤 형식인가요? 좀 이렇게 웃는 모습? 자, 여기서 잘 볼게. 그러면 그 여벌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반감은 최소화되는데 반감이 극대화된 일부 그룹이 있어. 극우들이. 태극기.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총선 다 지났으니까 더 이상 총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총선을 망한 이유를 이 반감이라거나 한 키워드 갖고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감이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권 심판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뭐냐 확증 편향에 빠져.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심판 의지가 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냐면 반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최소한 선입견이 최소화되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립되는 거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반감이 극단적으로 발달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간층의 또 반감이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로 취하는 이런 측면들까지. 그럼 형님,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본성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참모진이나 이런 어떤 운영 측에서 이렇게 그를 끌어가는 건가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나는 두 개가 다 있다고 보는데. 나는 두 개가 다 있다고 보고. 보통 성격도 약간 겸손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갈라치기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이제 봐서도. 만연사는 그 이제 되게 이제 겸손하다, 온화하다, 온화하다. 그다음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연출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설령 연출을 하는 건 다 표가 나잖아. 나중에 눈물 그 봐요. 박근 눈물. 네. 표 아무튼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나는 참모 역할도 당연히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무엇인가가 연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 모든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다 우러나서 된 거였어. 연출이 뭐 탁현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밥차로 연출이 된 거지. 연출이죠, 그죠? 밥차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질본 가다가 밥차가 필요한 거 야, 같아. 밥 먹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밥차를 그러니까 미리 맞아요. 기획해서 끌고 간 거잖아. 그것도 연출이죠. 연출이지. 사실은. 근데 연출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모의 역할과 참모의 능력은 결국 대통령한테 다 귀속되는 거야. 이야. 그게 대통령의 능력이냐 참모의 능력이냐를 묻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그건 우문이야. 어리석은 질문. 같은 거네요, 결국은. 그건 같은 거지. 대통령이 리더가 그러니까 참모들도 따라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이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또 호감 중심으로 보고 성과 중심으로 보는데 안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정말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반감 오히려 거꾸로 요걸 봐야 된다. 이 비밀이 나중에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뜬구름이었는데 결국은 모든 평가, 특히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반감을 줄이냐 안 줄이냐 여기에 있다는 게 형님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야.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그 이야기 할 때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통합을 강조를 해. 그렇죠. 통합을 주문을 해. 그러면 한번 여기 물어보자고. 대통령에게 통합의 구심이 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 원수를 향한 요청이야, 행정 수반을 향한 요청이야. 국가 원수로 하는 요청이죠. 그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게 딜레마거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개헌을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가 원수를 빼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 기억나? 네, 압니다. 예.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 정서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사실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당의 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으면 붙여야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죠. 행정 수반의 역할이야. 근데 역할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네. 협치하라 그러고 국가 원수가 왜 그러냐고. 통합의 구심이다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공격의 포인트고 레토릭이고 하는 것들은 떠나서 네. 국민 다수가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라는 것은 국민의 평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반감도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야만이 어떤 국정수행이 어떤 지지도로 연결되는 탄력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원수로서 국가 원수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크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복선에 깔려 있는데 웬만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처나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면서 네. 대통령을 오히려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그런 것도 같이 그런 것도 있거든. 있죠. 네. 심리적 기제에 그게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절묘하게 스탠스를 놓느냐가 쉽지 않다. 대단히 중요한 정말 쉽지 문제인데 않다. 이 기본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반감을 줄이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 반감을 최소화한다면 아하. 거기서는 얼마든지 다시 그 다음을 놓아갈 수 있다는 그게 디딤돌이거든. 와, 오늘 시크릿 놀랍습니다.
호감이 아닌 반감이다. 결국은 그 비밀이 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고 네. 대통령 참모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명심하세요. 우리 종배 형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총선 죄송합니다. 청기누설 시즌 2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좀 이렇게 굵직한 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매번 그래 매번. 형님 어떻게 이런 걸 찾아와요? 반감. 와, 나 깜짝 놀랐네. 다음 주는 내가 진행하고 우리 얼스무당이 한번 해보면 어때? 저는 뭐 검찰 얘기나 할 줄 알지 딴 거는 몰라요. 검찰 얘기도 우리 하긴 해야 돼. 잡혀들어가요. 잘못하면 자꾸 하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